안녕하세요. 제이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너무나 낭독해보고 싶었던 유명한 책 작은 아씨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신청해 주신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루이자 메이 올콧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자 너무 재미있고 유명해서 영화로도 7번이나 만들어졌다고 하는 너무 유명한 책이죠. 1868년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네 자매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죠. 특히 이 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조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저도 자매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자매도 각각 성격이 다 다르고 외모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공감이 됐던 책입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해주시면 정말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럼 작은 아씨들을 만나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올콧 지음, 김지혁 일러스트, 김양미 옮김, 인디고 출판사. 1. 철로역정 놀이. 선물도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도 아니야. 조가 러그에 누운 채 투덜거렸다. 가나는 정말 지긋지긋해. 낡은 드레스를 내려다보며 매그가 한숨을 지었다. 어떤 여자애들은 예쁜 걸 잔뜩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애들은 아무것도 없다니 불공평하지 뭐야? 막내 에이미도 속상한 듯 코맹맹이 소리로 거들었다. 그래도 우린 아버지랑 엄마, 자매들이 있잖아. 구석자리에 있던 베스가 이만하면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다. 베스의 말에 난로불에 비친 4명의 얼굴이 밝아지는가 싶더니 조의 서글픈 말에 이내 어두워지고 말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오랫동안 못 돌아오실 거야. 어쩌면 영원히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들 멀리 전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매그가 아까와는 다른 말투로 말을 꺼냈다. 엄마가 올겨울은 모두에게 힘든 겨울이 될 거라고 이번 크리스마스엔 선물 없이 지내자고 하셨잖아. 남자들이 군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즐기는데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우리가 대단한 일은 못하겠지만 작은 희생쯤은 할 수 있으니까 기꺼이 참아야 해. 난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매그는 갖고 싶은 예쁜 물건들을 아쉬워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난 이렇게 적은 돈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 우리가 가진 1달러를 군대에 보내준다 해도 대단한 보탬은 안 될 거야. 식구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모래요정과 신트란만큼은 날 위해 꼭 사고 싶어. 오래전부터 정말 갖고 싶었던 책이거든. 책벌레인 조가 말했다. 난 내 돈으로 새 악보를 살 거야. 베스가 말하며 들릴 듯 말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멋진 상자에 든 팝업표 색연필을 살 거야.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에이미가 똑부러지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돈에 대해 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길 바라진 않으실 거야. 다들 열심히 일했으니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조가 남자처럼 신발 뒤축을 살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집에서 쉬고 싶을 때도 거의 온종일 성가신 아이들을 가르쳤으니 말이야. 매그가 다시 볼멘 소리를 냈다. 언니는 나한테 비하면 반도 못 미칠걸?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할머니와 몇 시간 동안이나 집안에 갇혀 있는 게 어떨 것 같아?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는 데다 사람을 얼마나 볶아대는지 차라리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조가 말했다. 불평하는 게 나쁜 건 알지만 내 생각엔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아. 일도 고되고 손이 굳어져서 피아노 연습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베스가 이번엔 모두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래도 나만큼 괴롭진 않을걸? 에이미가 목소리를 높였다. 공부 못한다고 놀리고 차림새 갖고 비웃고 아빠가 부자가 아니라고 목욕하고 코가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건방진 여자애들이랑 학교는 안 다녀도 되니 말이야. 그런데 목욕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말하려던 거지? 조가 웃으며 고쳐주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나도 아니까 주정될 필요 없어. 고운 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언니는 어회력이나 키우라고. 에이미가 으스대며 대꾸했다. 서로 헐뜯는지 그만둬 얘들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가 날려버린 돈이 지금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 없니, 조? 아, 정말 돈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매그가 풍요로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돈은 많아도 맨날 싸우고 불평만 해대는 킹 아저씨네 애들보단 우리가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었잖아. 그랬었지, 베스.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일을 해야 하지만 재미있게 지내고 있고 조 말대로 우린 유쾌한 악당들이니까. 조 언니는 늘 그런 이상한 말을 쓰더라. 에이미가 러그에 길게 늘어져 있는 조를 나무라듯 쳐다보았다. 그러자 조가 대번에 일어나 앉더니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만해 조. 사내 애들 같잖아.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예의 없고 숙녀답지 못한 여자들은 정말 질색이야. 얌전 빼고 새침 떠는 계집애들. 나도 밥맛이야. 정답게 지저귀는 작은 둥지 안의 새들. 중재자 베스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노래를 부르자 두 사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웃음으로 변했고 앙앙거리던 실랑이도 이제는 끝이 났다. 정말이지 너희 둘 다 못됐어. 매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에게 말했다. 남자애들처럼 장난질할 나이는 지났잖아. 좀 의젓하게 행동해, 조세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젠 키도 크고 머리도 올렸으니까 네가 숙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 싫어. 머리를 올리는 게 숙녀가 되는 거라면 난 20살이 될 때까지 두 갈래로 닦고 다닐 거야. 조가 머리망을 잡아당기더니 밤색 머리칼을 흔들어 내리며 소리쳤다. 난 내가 다 자랐다고 생각하기도 싫고 미스 마치가 되는 것도 치렁치렁한 드레스나 입고 꽃처럼 고고한 척하기도 싫어. 남자애처럼 놀고 일하고 행동하길 좋아하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 남자가 아니라는 게 실망스러워 미칠 지경이라고. 요즘은 특히나 더 그래. 아빠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싶어 죽겠는데 그저 살찐 할망구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뜨개질이나 해야 하니 말이야. 조는 뜨개용 바늘이 부딪혀 캐스터네츠처럼 소리가 날 정도로 아직 다 뜨개질을 마치지 않은 파란색 군인용 양말을 흔들어댔다. 그런 통에 털실뭉치가 방 저편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가엾은 조 언니, 정말 안 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저 이름이라도 남자 같고 우리한테 오빠 노릇하는 걸로 만족하는 수밖에. 베스가 무릎께에 있는 조의 부스스한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많은 설거지와 청소에도 베스의 손은 한없이 부드럽기만 했다. 너는 말이야, 에이미. 매그가 말을 이었다. 너무 까다롭고 새침해서 탈이야. 지금이야 그런 행동을 웃어넘길 수 있지만 조심하지 않다간 잘난 척만 할 줄 아는 깡통이 되기 십상이라고. 난 꾸미지 않을 때 내 태도와 우아한 말씨는 좋아하지만 터무니없이 뱉어내는 말들은 조의 막말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해. 조 언니가 말괄량이고 에이미는 깡통이라면 난 뭐야 언니? 베스가 자기도 각오가 돼 있다는 듯 물었다. 너는 그냥 착한 아이지. 매그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가족들로부터 생쥐라고 불리며 사랑을 받는 베스인지라 매그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인공들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는 젊은 독자들을 위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12월 저녁, 장작 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는 난로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네 자매의 모습을 간단히 그려볼까 한다. 빛바랜 카펫에 가구들도 소박하기 그지없지만 방 안은 안락했다. 벽에는 멋진 그림이 한두 점 걸리고 우묵하게 들어간 벽 쪽으로는 책들이 가득한 데다 창가에는 국화와 크리스마스 장미가 활짝 피어 있어 평화롭고 밝은 기운이 방 안 가득 넘쳐 흘렀다. 네 자매의 맞이인 마가렛은 통통하고 뽀얀 피부에 커다란 눈, 순 많고 부드러운 갈색 머릿결, 사랑스러운 입술을 지닌 16살의 아주 예쁜 아가씨로 자신의 뽀얀 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15살의 조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까무잡잡한 피부에 유난히 긴 팔다리로 무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한 마리 망아지를 연상시켰다. 입술은 단호해 보였고 코는 우스꽝스럽게 생겼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회색빛 눈에는 격정과 장난기, 골똘함이 번갈아 나타나곤 했다. 길고 굵은 머리카락이 유일한 아름다움이었으나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주로 머리망 속에 집어넣고 다녔다. 둥그런 어깨에 큼직한 손발, 헐렁한 옷차림의 조는 여성으로 한창 성숙해가는 시기인 탓에 어딘지 모르게 어정쩡한 모습이었는데 본인은 그걸 무척 싫어했다. 모두들 베스라고 부르는 엘리자베스는 장밋빛 피부에 부드러운 머리칼과 맑은 눈을 가진 13살 소녀로 수줍음을 잘 탔으며 조용한 말씨에 언제나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작은 평화라고 불렀는데 베스에게는 무척이나 잘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에이미는 막내였지만 제 딴에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푸른 눈과 어깨까지 늘어지는 노란 곱슬머리, 투명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에 늘 아가씨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전형적인 백설공주형 소녀였다. 네 자매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 베스가 난로 주위를 청소하고는 실내와 한 켤레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난로가에 놓았다. 어쨌거나 이 낡은 신발이 등장했다는 것은 소녀들에게는 엄마가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고 엄마를 맞을 생각에 다들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매그가 램프에 불을 밝혔다. 에이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락의자에서 일어났고 조는 피곤함도 잊은 채 실내화를 불 가까이에 두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엄마 신발이 많이 해졌네. 새 신발이 하나 있어야겠는걸?
내 돈으로 사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어. 베스가 말했다. 안 돼, 내가 사드릴 거야. 에이미가 소리쳤다. 그래도 내가 맞으니까. 매그가 입을 열었지만 조가 단호하게 그 말을 잘랐다. 아빠가 안 계신 우리 집에 남자는 나니까 내가 살 거야. 특별히 나한테 엄마를 부탁하셨거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베스가 말했다. 크리스마스 때 모두 자기 물건 사지 말고 엄마께 선물하는 거야. 역시 베스다운 생각이야. 무얼 선물해 드릴까? 조가 탄성을 질렀다. 다들 한동안 진지한 고민에 빠졌다. 이윽고 매그가 자신의 예쁜 손을 바라보다 떠오른 듯 이렇게 말했다. 난 엄마에게 멋진 장갑을 사드릴 거야. 군인용 실내화가 제일 좋지. 조가 외쳤다. 난 가장자리가 예쁘게 장식된 손수건. 베스가 말했다. 난 작은 향수를 선물할래. 엄마가 좋아하시는 데다 별로 비싸지 않을 거야. 돈을 좀 남겨서 연필도 몇 자루 사야지. 에이미가 덧붙였다. 선물은 어떻게 드리지? 매그가 물었다. 탁자 위에 선물을 놓아둔 다음 엄마를 모셔와서 포장을 풀게 하는 거야. 우리 생일에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 안 나? 조가 말했다. 난 내 생일 때 왕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키스와 선물을 주러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는 게 겁이 났어. 선물이랑 키스는 좋지만 내가 선물을 풀어보는 동안 다들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 차와 함께 먹을 빵을 굽느라 볼까지 발개진 베스가 말했다. 엄마에게 우리 물건을 사는 것처럼 속이고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드리자. 내일 오후에 선물을 사러 나가야 해, 언니. 크리스마스 밤 공연 때문에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 조가 뒷짐을 지고는 고개를 치켜든 채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난 다음부턴 연극에서 빠질래. 그런 걸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꾸미고 노는 거라면 언제나 아이같이 좋아했던 매그가 말했다. 머리를 늘어뜨리고 금색 종이보석을 단 채 하얀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끌 수 있는 한 언니가 그만두진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언닌 우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라고. 언니가 그만둔다면 모든 게 끝장이란 말이야. 조가 말했다. 우린 오늘 밤 총연습을 해야 해. 이리 와서 기절하는 장면부터 연습하자. 에이미, 넌 부지깽이처럼 몸이 너무 뻣뻣하단 말이야. 난 못해. 기절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언니처럼 풀썩 쓰러져서 온몸에 멍이 드는 것도 싫어. 내가 쉽게 그럴 수 있다면 그럴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아하게 의자에 넘어지는 게 나아. 휴고가 권총을 들고 나한테 달려들든 말든 난 상관없다고. 연극적 재능은 없지만 체구가 작아서 악당에게 고함을 지르는 역을 맡게 된 에이미가 대꾸했다. 이렇게 해봐. 두 손을 움켜잡고 미친 듯이 로드리고 살려줘요, 살려줘요. 이렇게 외치면서 비틀비틀 방을 지나가는 거야. 조가 끔찍한 비명을 극적으로 내지르며 걸어갔다. 에이미가 따라한답시고 양손을 뻣뻣하게 앞으로 내민 채 기계에 의해 끌려가듯 몸을 흔들어댔다. 그러면서 으아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고통에 찬 소리라기보다는 바늘에라도 찔렸을 때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지경이었다. 조는 절망감에 괴로워했고 매그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베스는 재미있는 광경에 넋이 나가 빵이 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안 되겠어. 공연할 때나 열심히 해. 관객들이 웃더라도 날 탓하지는 마. 다음은 언니 차례야.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돈 페드로가 세상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찬 2장짜리 연설을 일사천리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마녀 헤이커는 두꺼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 위에서 섬뜩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웠다. 로드리고는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렸고 휴고는 양심의 가책과 비소로 인해 하하 하고 미친 듯 소리 지르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지금까지 한 연습 중에 최고였어. 매그가 말했다. 그 사이 죽었던 악당이 일어나 팔꿈치를 문질렀다. 조 언니는 어쩜 그렇게 글도 잘 쓰고 연기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셰익스피어가 따로 없다니까. 자매들이 모든 면에서 놀라운 천재성을 타고났다고 굳게 믿는 베스가 감탄했다. 별로 그렇지도 않아. 조가 겸손하게 대꾸했다. 비극 마녀의 저주가 그런대로 괜찮긴 하지. 하지만 벤코가 들 창만 있었다면 아마 맥베스를 공연했을 거야. 죽이는 장면을 해보고 싶었거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단검이 아닌가. 조가 언젠가 보았던 유명한 비극 배우처럼 눈알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허공을 움켜잡는 신용을 했다. 안 돼. 토스트 굽는 포크에 빵 대신 엄마 신발을 올려놓으면 어떡해. 베스가 아주 연극에 푹 빠졌네. 매그가 소리쳤고 총연습은 한바탕 웃음과 함께 끝이 났다. 모두들 즐거운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얘들아. 현관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리자 배우와 관객들은 인자해 보이는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녀에게선 언제든지 무언가 흔쾌히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흘러넘쳤다. 그다지 뛰어난 외모는 아니었지만 아이들 눈에는 자기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이므로 자매들은 회색 망토와 구식 보닛을 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래 얘들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내일 보낼 소포가 너무 많아서 저녁 식사에 맞춰올 수가 없었단다. 찾아온 사람은 없었니, 베스? 감기는 좀 어때, 매그? 조, 너무 지쳐 보이는구나. 이리 와서 키스해 주렴, 우리 막내. 마치 부인은 젖은 옷을 벗으며 엄마다운 질문을 쏟아놓았고 따뜻이 데워진 실내화로 갈아 신은 뒤 안락 의자에 앉았다. 에이미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부인은 바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즐길 준비를 했다. 아이들은 엄마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각자 열심히 움직였다. 매그는 식탁을 정돈했고 조는 장작을 가져오고 의자 놓는 일을 했는데 떨어뜨리고 넘어뜨리는 등 손대는 것마다 요란한 소리를 냈다. 베스가 거실과 부엌을 소리 없이 총총거리는 동안 에이미는 팔짱을 낀 채 이것저것 시키기만 했다. 이윽고 다들 식탁 주위에 모이자 마치 부인이 행복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식사 후에 너희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단다. 짧고 환한 미소가 햇살처럼 번졌다. 베스가 손에 든 비스킷도 잊은 채 손뼉을 쳐댔고 조는 편지다 편지! 아빠 만세! 라고 소리치며 냅킨을 던져 올렸다. 그래, 반갑고 긴 편지가 왔단다. 아빠는 건강하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이 겨울을 잘 나실 것 같더구나.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빈다는 인사와 함께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글을 남기셨단다. 마치 부인이 보물이라도 든 것처럼 주머니를 톡톡 치며 말했다. 서둘러서 빨리들 먹자고. 식탁에서까지 새끼손가락 치켜들며 멋부릴 생각 말고 어서 먹어, 에이미. 조는 차를 급히 들이켜다 사례가 들었을 뿐 아니라 편지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허둥대다가 양탄자 위에 빵과 버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베스는 음식을 남겨둔 채 어두운 구석자리로 살며시 가서는 다른 식구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했다.
군인이 되기엔 몸도 약하시고 연세도 많으신 아버지가 목사님 신분으로라도 군에 가셨다는 사실이 난 너무 자랑스러워. 매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북치는 군인이든 종군 여성인가 하는 뭐 그런 거든 간호사든 간에 나도 군대에서 아빠를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가 불만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텐트에서 자고 맛없는 음식이나 먹고 무엇이든 양철컵으로 마시는 생활은 정말 고역일 거야. 에이미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는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엄마? 베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마도 여러 달 동안 못 오실 거야. 아빤 거기서 최선을 다해 맡은 임무를 다 하실 거란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돌아오시라고 졸라서는 안 된단다. 이제 이리 와서 편지를 읽어보자꾸나. 모두들 난로가로 모였다. 어머니는 큰 의자에 앉고 발치에는 베스가, 팔걸이 양쪽으로는 매그와 에이미가 걸터 앉고 조는 가슴 뭉클한 얘기가 편지에 나오더라도 울컥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기대섰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오는 편지들은 하나같이 눈물겨운 사연들로 가득했다. 아버지들이 집으로 보내온 편지들은 특히 그러했다. 네 자매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엔 어려움이나 위험, 향수병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없었다. 병영 생활과 행군, 군대 소식이 생생하게 담긴 희망차고 밝은 내용이 이어졌고 결국 끝에 가서는 집에 둔 어린 딸들을 그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 흘러넘쳤다. 사랑과 입맞춤을 애들에게 전해주오. 낮에는 그 애들을 생각하고 밤에는 그 애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늘 딸들의 사랑 속에서 크나큰 위안을 얻고 있다고 말해주오. 아이들을 다시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1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지만 힘든 시간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모두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릴 것이라 믿소. 아이들은 내가 했던 말들을 잘 기억할 것이오. 당신에게 착한 딸이 되고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마음속의 적과 용감히 맞서고 아름답게 자신을 가꿈으로써 내가 돌아갔을 때 우리 작은 아씨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더 깊어지길 바라오. 이 대목에 이르자 다들 울먹였다. 조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커다란 눈물방울을 코끝으로 떨어뜨렸고 에이미는 곱슬머리가 헝클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는 흐느꼈다. 난 이기적인 애야. 하지만 나중에 아빠가 실망하지 않도록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정말 노력할 거야. 우리 모두 그럴 거야. 매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난 외모에만 너무 신경 쓰고 일하는 건 싫어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난 아빠가 날 작은 아가씨라고 부를 수 있도록 거칠게 굴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도 접고 이곳에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조가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서 성질을 죽이고 있느니 남부로 가서 적군 한둘쯤 상대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다. 베스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파란색 군인 양말로 눈물을 훔치고는 한시도 아깝다는 듯 열심히 자신의 일인 뜨개질에 열중하면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쯤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착한 딸이 되어 있겠다고 결심했다. 이윽고 마치 부인이 밝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너희들 어렸을 때 했던 철로역정 놀이 기억하니? 엄마 가방을 순례자의 짐인 양 등에 묶고 모자랑 지팡이, 두루마리 종이를 챙겨서는 파괴의 도시인 지하실을 출발해 하늘의 도시를 만든다며 지붕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예쁜 물건들을 잔뜩 모아놓은 곳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던 놀이. 그 놀이를 제일 좋아했잖아.
정말 재밌었죠. 사자무리를 지나 악마를 무찌르고 도깨비들이 있는 계곡을 통과할 때는 특히 더 신이 났고요. 조가 말했다. 난 짐이 벗겨져서 아래층으로 굴러떨어졌을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매그가 말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꽃과 나무 그늘, 예쁜 물건들이 있는 지붕 위에 도착한 다음 모두들 햇살 속에 서서 기쁨에 겨운 노래를 부를 때였어요. 즐거웠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라도 한 듯 베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지하실과 캄캄한 입구가 무서웠고 지붕 위에서 먹은 케이크와 우유가 너무 맛있었다는 것밖에는. 만약 내가 그런 놀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커버린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2살 이후로 어린애들 놀이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에이미가 말했다. 이런 놀이를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단다, 에이미. 왜냐하면 이 놀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셈이니까. 짐은 여기에 있고 길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온갖 역경과 실패를 이겨내게 함으로써 진정한 하늘의 도시인 평화의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단다. 자, 작은 순례자님들, 놀이가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보는 거야. 진짜예요, 엄마? 그럼 우리 집은 어딨어요? 꼬마 숙녀 에이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방금 전에 베스만 빼고 다들 각자의 짐에 대해 얘기했잖니. 우리 베스는 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엄마가 말했다. 아니요, 저도 있어요. 제 짐은 설거지와 청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피아노를 가진 여자애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베스의 말에 모두들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행여나 상처라도 받을까 웃음을 꼭 참았다. 우리 그렇게 하자. 매그가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철로역정 놀이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아무리 착해지려 해도 너무 힘들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때 이 이야기가 도움을 줄지도 몰라. 우린 오늘 저녁 절망의 늪 속에 빠져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와서 철로역정 속에 나오는 천사처럼 우리를 구해주셨지. 우리도 크리스천처럼 지도가 있어야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분한 일상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되어 신이 난 조가 물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베개 밑을 보렴. 안내서가 있을 테니까. 마치 부인이 대답했다. 그런 다음 각자 작은 바느질 바구니를 꺼내서는 침대볼을 만들었다. 바느질은 따분했지만 오늘 밤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조의 계획대로 네 부분으로 길게 솔기를 나눈 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이름을 붙여 작업을 하니 일이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솔기를 이어붙일 때는 특히 그러했다. 9시가 되자 다들 바쁜 일손을 멈추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하듯 노래를 불렀다. 누구도 베스만큼 낡은 피아노를 잘 연주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누렇게 변한 건반을 부드럽게 누르며 가족들이 부르는 단순한 노래에 맞춰 멋진 반주를 했다. 플루트같이 고운 목소리를 가진 매그가 엄마와 함께 이 작은 합창단을 이끌었다. 에이미는 새된 소리로 노래했고 조는 흥에 겨워 늘 엉뚱한 곳에서 꺽꺽거리거나 목소리를 떨어대는 바람에 가장 분위기 있는 대목을 망쳐놓곤 했다. 잠자기 전 노래 부르기는 혀가 잘 안 돌아가던 어린 시절부터 자매들이 늘 해온 일이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게다가 타고난 가수인 엄마 덕분에 이제는 가족에 빠지지 않는 일과가 되어버렸다.
아침을 깨우는 소리도 집안을 누비며 종달새처럼 노래하는 엄마의 목소리였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 역시 엄마의 기분 좋은 노래소리였다. 왜냐하면 친숙한 자장가 소리에 잠을 청할 만큼 자매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